소유권 취득 원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법률 행위, 즉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양가로 2번 별도로 뭐 취득 시효 등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다. 자, 그 중에서 취득 시효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가 시효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취득시효가 이제 우리 시험범위 있고요. 뜻은 간단하지요. 값소유 물건을 을이 일정 기간 점유하면, 즉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취득시효가 됩니다. 즉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국가가 뺏어가지고 점유한 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가는 제도예요. 반면에 점유자 입장에서는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일정 기간만 지나면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이런 제도가 취득시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에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취득시효 제도를 통해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아가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등도 시효 취득이라는 제도,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울 게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표가 있고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저당권,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점유권, 유치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저당권이란 것은 물건을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점유권하고 유치권은요. 점유만 하면 바로 인정돼요. 일정 기간이 경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로 나누어서 둘 다 공히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우리 교재도 제일 먼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나왔고요. 245조 1항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계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자, 점유했으니까 점유권이 인정되죠. and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게 점유 태양이죠? 그러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도 취득한다. 다만 등기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등기함으로써. 이거를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한다. 뜻.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20년 이상 계속 소유의 서로 평온 공연.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겠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그게 양가로 2번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 첫째, 자기 소유 부동산이 되는가 된다. 자기 소유 부동산은 쉽게 생각해서 내 건데 내 이름으로 등기는 안 돼 있어요. 등기는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소송이 붙었을 때 등기한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지만
취득시효를 요건을 갖추면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건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럴 때 요건을 갖췄다면 내 거라고 박박 증명도 못하는 거 우길 필요 없이 취득시효 주장해라 라는 취지에서 자기 소유 물건도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일부도 됩니다. 갑소유 1000평 중에 100평만 점유했다. 그럼 나중에 그 100평만 분할해서 등기 넘겨달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넘기면 국유재산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냐 아니냐입니다.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행정재산. 이거는 취득시효 안 됩니다.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걸 이제 공용이라고 합니다. 공용 폐지.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공용 폐지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산, 예전엔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는 된다. 그러니까 고유 재산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재산만 된다. 4번 공유집은 이건 간단해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병은 갑과 을에게 각각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지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쓰세요. 집합건물 공용부분, 아파트 복도나 계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복도식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맨 끝토에 계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복도 중간에 문짝 하나 새로 달아가지고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있는 복도를 독점적으로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20년 지난 다음에 취득시효를 주장한 경우가 있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말입니다. 안 된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일단 이렇게 객차와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취득시효 요건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의의가 뭐였었죠? 2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의의죠. 그 의의 속에 쪼개져 있는 게 요건입니다. 20년 이상 계속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할 것. 이게 요건이 돼요. 자, 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특히 이런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경계가 여기인데요. 을이 건물을 갖고 이제 이만큼 갑소유 땅을 침범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 땅도 점유하는 거고 갑소유 땅도 점유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갑이 건물 지려고 청량을 했더니 을소유 건물이 자기 땅을 침범해 있더라. 당연히 갑은 철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 을이 만약에 이 땅을 점유한 게 20년 이상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땅 소유권을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갑이 순순히 땅을 안 넘겨줄 것이고요. 소송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해야 되겠죠. 주장하고 또 뭐가 남아요? 증명. 그죠? 을은 20년 이상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주장하고 앤드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써먹었던 197조 1항이 또 적용됩니다. 을은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했을 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을은 증명 안 해도 되니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갑이 을이 타주임을, 폭력적이었음을, 은비점유임을 갑이 증명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갑이 패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중에 첫 번째, 을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따라서 그런 각과 소송이 붙었을 때 굳이 이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가 요거죠. 20년 계속 점유. 자, 이것도 198조에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20년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을이 인정받아야 할 특정 두 시점이 언제와 언제냐? 우리 대법원 갑소유 땅을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 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저 20년이 되는 날을 시효 완성이라고 합니다. 을은 이 두 날짜에 저 갑소유 땅을 점유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계속 점유를 추정받아요. 근데 실제 소송을 보면요, 을은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하니까 이 날짜도 특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점유한 날짜를 알아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짜가 나올 텐데 점유한 날짜를 모른다니까. 판례 같은 거 보면 웃겨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점유를 시작했다고 뭐 이따기 주장하는 애들 잘 내가 어떻게 아냐 뭐 이래.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날짜를 모르니까 이 날짜를 특정 못하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2002년 2월 5일 뭐 이렇게 2월 8일 뭐 그때부터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요. 그럼 날짜가 나오겠죠. 이 날짜를 기산일로 임의로 선택하는 애들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20년 기간 계산할 때 시효 완성자가 현재 점유날을 기산일로 하여 기간을 역산해서 자신이 점유한 날짜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대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때는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 날짜나. 이때는 임의 선택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안 돼. 근데 요때는 가능해. 또 하나는 쭉 갑소유 땅이었는데요.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 완성이 된 후에 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요.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20년이 됐어. 시효가 완성됐어. 근데 그 후에 갑이 제3자에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는데 요때도 을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고, 을이 다시 20년. 대단한 을이죠. 적어도 갑소유 땅을 40년 이상을 꿋꿋하게 점유한 놈이에요. 요때 우리 대법원은 요거를 2차 취득시효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최초 점유한 날이 아니라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날, 요 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기간 계속,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건에서는 요 정도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효과인데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막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자,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입니다. 을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채권적 청구니까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 그런데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하고 똑같이.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예외.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어. 그럴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을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마치 중간 매수인처럼 미등기 전매를 해서 점유를 넘겨줘요.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는 놈이 생겨요. 그리고 정액의 땅에 점유를 넘겨줘요. 정액의 땅을 넘겨줌으로써 을은 점유를 상실하게 됐죠.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취득시 완성자는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니까 매수인과 다른 점이 요거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매수인이든 시효 완성자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어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줬을 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누구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가? 우리 대법원 을이 시효가 완성되는 날 있겠죠?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을이 최초의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 그게 판례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첫째가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이때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갑이에요, 병이에요? 병이죠. 그럼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돼요. 반면에 을이 20년이 된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갑이죠. 따라서 병에게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 게 사례 형태의 문제로 나옵니다. 요게 조금 이따 볼 거야. 어쨌든 이렇게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했어. 그래 등기를 넘겨받았어.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언제 취득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1988년 2월 7일부터 점유를 시작했어. 20년이면 2008년이죠. 계속 점유하다가 2022년 2월 7일 날 등기했어. 소유권 언제부터 취득하느냐? 이때부터 취득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게 247조입니다.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러니까 등기 한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을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멈추세요. 갑이 그동안 낸 세금은 어떡하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점유 개시시. 갑이 지금까지 낸 세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세무서를 찾아가세요. 거기 가서 따지세요.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간단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해요. 그럼 을은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를 청구하겠죠.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팔아먹어요. 이런 경우가 사례 형태로 아주 많이 나와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되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갑. 병한테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갑에게 이전득이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병에게 넘어갔다. 그럼 갑에게 다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구조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제1매매, 제2매매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을은 병에게는 이전득이를 청구할 수가 없고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무슨 책임을 묻는가? 이중매매였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었습니다. 둘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제1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 뭐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채 병에게 팔아먹은 행위는 갑의 을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두드러 팬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딱 그 기본이 되는 걸 머릿속에 넣죠. 그 외에 또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됐고요. 자, 요 기본이 되는 거 27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기역 니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기역 첫 번째 문장 니은 A 이게 원칙 그림 박스 밑에 B 예외 동그라미 3번에 등기의 기역 등기 청구권 A 4줄 다음 페이지 B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그랬죠.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중단된다를 밑으로 쭉 네 줄을 연결하면 점유를 상실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니은이 뭐예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요거죠.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반면에 디귿은 을이 20년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니은,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디귿 안 된다. 양수인에게는 취득시효 주장 못한다. 그죠? 구별하자. 그리고 오른쪽에 A, 아까 이거 을이 20년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다시 20년 됐어. 이게 뭐다? 2차 취득시효. 그게 B, 오른쪽에 A. 그 다음에 B,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어. 그런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그럼 다섯 번째 줄, 뭘 구성한다고요? 불법행위. 반면에 C,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렇게 그 정도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까다로운 판례들이니까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277페이지를 가면 3번 취득시효의 효과 있죠? 그 취득시효의 효과와 관련하여
판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문장만 확인합니다.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요한다. 조문에서 그렇게. 그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양가로이 밑에 등기 후의 효과에 동그라미 2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까지. 됐죠? 여기 딱 기본이에요. 요 정도만 알아도 취득 시효 문제 한 60, 70%가 풀려요. 요 정도만 알아도. 여기 기본이니까 늘 말씀드린 기본 가정 시간에 그 기본이 되는 걸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살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살 붙이려고 그러면 안 붙지요. 뼈대가 없으니까 살 붙일 뼈가 없으니까 못 붙인다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80페이지를 가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 항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99.9% 소유자예요. 그런데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그런데 소유자는 아닌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말합니다. 무슨 등기? 무효 등기.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넘어가 있고 등기가 또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 그래서 등기부만을 보면 마치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병이.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을이 매매할 때 갑이 만취해 있었다. 만취한 자의 범죄는 무효라 그랬죠. 등기도 무효죠.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죠. 이것도 무효예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병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10년이 됐더라.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걸 보완하는 제도예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상의 결함을 조건이나마 보완, 완화하는 제도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그 등기는 무효 등기. 물론 이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돼요. 만약에 이 토지에 중복 등기가 있었고요. 이게 선등기고 이게 후등기야. 그럼 이거 무효죠. 그럼 이것도 무효로서 등기부 취시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적법 유효한 등기부라는 것을 전제로 등기는 무효 등기. 그게 등기부 취시입니다. 두 번째, 점유하는데 10년 점유해야 되죠. 20년이 아니라 10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뿐만 아니라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점유취득시효 20년에서 기간을 반토막으로 줄여주는 대신 선의 무과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추정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이 증명해야 되죠. 다른 건 다 추정되지만 이건 추정이 안 된단 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 점유만은 시 완성자가 뭐 해라?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정도. 그 정도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점유취득시효는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건 갖추면 바로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는 순간 이 등기는 바로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 붙이셔도 좋게 조문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로 가면 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가 나왔고 246조 1항에 10년짜리가 있고 2항에 5년짜리가 있는데 차이는 딱 선의 무과실이 있냐 없냐예요. 5년짜리는 선의 무과실까지가 필요하고요. 10년은 선의 무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도 있구나. 그 정도.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반경과 첨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살짝 보시면 됩니다. 첨부 중에서 부합이라는 놈은 나중에 저당권 가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로 가면 소유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213조만 주목을 해봅니다. 자, 213조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아까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244페이지. 244페이지에 있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지금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비교해 보면 첫째 침탈이 있냐 없냐. 그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이 있냐 없냐. 세 번째로 1년 내 행사하라는 제한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죠. 소유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로 규정이 없고요. 세 번째로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고요. 자, 네 번째.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아까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었죠. 근데 213조는 뭐라 하세요?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뭐냐? 본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빌려줬어요. 10,000원 받고 1시간을 빌려줬어요. 1시간 되기 전에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아니지. 을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아직 시간 남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결국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물건의 소유자가 현재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때 그 점유자는 본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도 있고 간접 점유자도 있죠. 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잖아요. 물론 점유 보호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1시간을 빌려줬는데 책을 빌려줬다 1시간을. 침탈 아니죠? 갑소유 책이에요. 근데 이걸 을이 병한테 다시 빌려줘. 1시간이 끝났어. 을이 책을 안 돌려줘. 갑 을에게 돌려달라 그래야죠. 근데 을이 병한테 빌려줬대. 그럼 갑은 병한테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본권이 없는 직접 점유자 또는 간접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반면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을 기억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예?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거를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소유권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291페이지로 가면 공동소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공동소유는요, 물건이 몇 개라고요? 하나. 소유권이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물, 일권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 있어요. 당연히 여러 명의 소유자는 하나의 소유권을 쪼개서 갖고 있겠죠. 일물, 일권지 예외가 아닙니다. 일물, 일권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인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공동소유가 있는 거예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고요. 합유와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입니다. 그래서 합유와 총유를 먼저 보고 공유를 보면 돼요. 조문은 공유부터 나와 있어서 대부분 공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갑니다. 302페이지. 합유를 먼저 봅니다. 합유가 뭐고 총유가 뭔지 보고 나면 나머지는 다 공유 이러면 돼요. 자, 302페이지에 보면 271조 1항에 보면 조합체로서 물건 소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합체란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업계약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상 조합이란 단체가 아니라요.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상호 출자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합체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도 단체 구성원이 아니라 동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1억씩 출자를 해서 폐차장을 동업한다. 땅 사야 되죠. 폐차장 부지를 샀어요. 이게 갑과 을의 공동소유란 말이지. 그 공동소유를 뭐라 한다? 합유. 공유가 아니라 합유. 자, 합유는 첫째 특징. 지분이 있어요. 있겠죠? 1억씩 출시했으니까 반반씩 있을 거야. 여기서 이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요. 갑이 지분을 팔아먹으려면요. 다른 합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업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거 합의물이라고 부르겠죠. 요거 합의물이라고 불러요. 요 합의물 분할 금지. 합의물 분할 못합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합의물을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의는 이런 거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조문을 확인합니다. 일단 271조 1항 확인했고요. 밑에 의와 성질이 있습니다. 동업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된 단체이긴 하지만 이라고 좀 지우세요. 단체 아닙니다. 동업계약관계가 존재할 뿐 단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조문이 나와 있어요. 조문 확인합니다. 272조.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전원동의. 물론 합의물을 수선할 때, 수리할 때 그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각자 할 수 있죠. 273조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못하고 이항 분할 청구하지 못하고 그죠? 다만 이 분할과 관련해서 합의가 종료가 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자, 합의는 어떨 때 종료가 되는가? 둘 중에 하나. 조합체 해산. 조합체 해산이란 건 동업관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전원 동의에 의해서 합의물을 양도. 그럴 때는 나눌 수 있다. 즉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 못하고 동업관계가 끝났을 때 그때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동업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들 사이가 조금 끈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문 그렇게 한 3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면 총유가 나왔습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단체인데 설립 등기 안 한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법인이 되려면. 그런데 단체 중에서 설립 등기 안 한 단체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걸 비법인 사단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동창회가 단체죠? 설립 등기 없이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이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동창회는 설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단 말이죠.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득 요 회원을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사원 공동 소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걸 총유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창 회원들의 공동 소유. 자, 이때 총유는요. 특징이 지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동창회가 설령 해산하더라도 분할이란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종효물 분할이란 게 없어요. 지분도 없고 분할도 없다. 그 다음에 조문. 오른쪽에 보면요. 맨 위에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관리 같은 거, 저 건물 임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수리하거나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게 관리예요. 처분은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총회 결의. 그죠? 반면에 밑으로 판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총유물 사용 수익이라고 돼 있죠. 지금 동창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창회 건물을 자식 결혼식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결혼식장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관이나 기타 규약에 정해져 있겠죠. 그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각자가 사용 수익하면 돼요. 총유물 관리 처분과 총유물 사용 수익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동창 회원들이 총유물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겠지. 이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권리와 의무 자체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게 아니고 사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동창회에 가입하면 취득하는 거고요. 탈퇴하면 상실하는 거고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총유라고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합유나 총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다? 공유. 그래서 공유를 가보면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262조 1항. 그냥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인, 여러 사람 사이에 조합체, 즉 동업관계라는 말도 없고 비법인 사단, 사원이란 말도 없죠. 즉 공동소유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 권리 의무 이런 게 없는 그런 관계를 공유라고 한다.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상속재산. 갑이 사망을 했고 아들 을과 병이 각각 땅을 상속받았다. 그 상속인들이 뭐가 되는 거다? 공유. 자, 이때 공유는요, 합유나 총유와는 구별되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분 처분 자유하고요.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 자유입니다. 합유는 동업이라 그랬죠. 총유는 단체 구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합유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요. 동업계약. 이건 규약이 있어요. 정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분쟁이 제일 많은 게 공유입니다. 조문도 제일 많은 게 공유예요. 공동소유 중에 주로 공유를 물어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공동소유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공유는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자유가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그리고 오늘 공유와 관련된 기본 조문을 체크합니다. 공유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판례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 판례 하나라도 봤다가는 머리 깨지고요. 조문을 철저하게 좀 먼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291페이지 조문 하나 확인했고 한 장을 넘기면 292페이지 밑에 262조와 63조, 오른쪽 67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262조 2항은 뭐죠? 지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분 비율을 알 수 없을 때 공유는 공유인데 얘네들이 지분이 얼마지? 등기도 안 돼 있고 지분 비율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추정한다? 균등 추정.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26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라고 돼 있죠. 별다른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공유와 동의 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구나. 그다음 뒤에 거는 나중에 사용수익에서 볼 건데 지금 미리 봅니다. 우린 지금 지분에 관련된 조문을 보고 있어요. 균등 추정. 그 다음에 처분 자유. 세 번째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자,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공유물 사용 소유과 관련해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지분 비율로라고 해놨어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적이 아닐 것이란 뜻이에요.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독점하지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고요.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각과 을이 땅을 사용 수익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요. 지분이 반반씩이니까 50평씩 나눠서 사용하면 되죠. 안 됩니다.
갑도 전부를 사용식하는 거고요. 을도 전부를 사용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그 공유물의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전부에 효력이 미치더래. 전부에. 그래서 갑이 100평을 사용했어요. 1년을. 그럼 공평하게 을도 1년 사용. 이런 뜻이에요. 이걸 만약에 면적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그러면 자동차 공유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자동차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그럼 갑은 반 잘라서 앞부분만, 을은 반 잘라서 뒷부분만. 그럴 수 있냐? 안 되잖아요. 둘 다 자동차 전부를 사용해야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전부를 사용식할 수 있다. 다만 독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지분 비율로 라는 말을 써놨을 뿐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지분 비율만큼의 면적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조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67조라고 지분의 탄력성이 있는데요. 지분의 탄력성.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갑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이 지분은 무주의 부동산 공유 지분이 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67조를 만들어 가지고 갑의 지분이 을하고 병의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67조입니다. 갑이 갖고 있던 3분의 1의 지분을 쪼개가지고요. 을하고 병한테 3분의 1대 3분의 1, 즉 1대 1의 비율로 귀속을 시켜요. 그래서 을의 지분이 2분의 1, 병의 지분이 2분의 1이 됩니다. 즉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남아있는 공유자들의 지분이 1에 가까워져요. 그거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지분과 관련된 조문 확인하고요. 한 장 넘깁니다. 공유물에 관한 지분이 나왔어요. 267조에 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한다고 돼 있죠. 그죠? 294페이지 맨 위에 264조 공유물 처분 변경 나왔습니다. 전원동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원동의. 자, 여기서 변경의 대표적인 예가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게 대표적으로 공유물 변경이에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건 공유 나대지가 대지로 변경된 거죠. 전형적인 공유물 변경입니다. 전원동의 받아라. 반면에 밑에 공유물 관리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물론 보존은 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존은 이제 수리 같은 거 생각하는데 저 관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임대예요. 임대.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정에게 임대해요. 임대는 관리라 그랬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둘이 합의하면 임대 가능하죠. 합하면 3분의 2니까. 근데 이런 경우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이때 을병 합해봐야 3분의 1밖에 안 되죠. 임대 못해요. 근데 얘는 어때요? 3분의 2죠. 임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분의 과반수 잊지 마세요. 조문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왼쪽에 동그라미에 기억의 A, 오른쪽 사례 2번.
그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66조 부담이라고 돼 있죠. 세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죠. 근데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놈이 있고 1년 동안 안 해. 그럼 다른 공유자가 지분 팔아라.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조문이 공유물 분할인데요. 298페이지에 보면 268조가 있습니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별다른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든지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두 번째,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던 땅이 있는데요. 병이 공유관계가 지겨워졌어요. 쪼개고 싶어요. 을병을 상대로 분할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을병은 현재 분할을 원하지 않아. 갑이 을병을 상대로 분할하자. 그랬을 때 을병이 싫어 라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갑의 분할 청구권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형성권입니다. 갑이 을과 병에게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청구했는데 을병이 거절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분할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분할의 자유가 있다는 건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을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분할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분할 협의는요, 분할 여부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분할의 방법을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269조 1항 분할 여부에 관하여가 아니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면이라고 돼 있죠. 그죠? 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분할할지 말지 협의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하면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뭘 협의하느냐,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걸 협의하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재판을 하란 말이죠. 269조 1항도 분할 여부에 관하여 협의가 아니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분할 방법을 협의할 의무가 생긴다.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그 판결이 형성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재판상 분할의 기억 첫 번째 줄과 디귿 형성 판결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공동소유 세 가지 어떤 건지 구별하시고 체크해드린 조문 있죠?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조문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조문이 머릿속에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판례 보면요, 겁나게 헷갈려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건 미리 볼 필요 없고요. 체크해드린 조문을 위주로 기본 과정에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소유권까지 보셨고요. 나머지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어떤 게 있는지 또 개념 잡고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